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에 나른함을 날려줄 뉴스 1타 강사 김은미입니다. 네, 알아야 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쭉찍해당입니다. 몰랐다 대 몰랐어도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민주당 연일 강타하고 있는 이슈 공소 취소 거래설입니다. 김어준 씨 오늘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 나 진짜 몰랐어 라고 다시 한번 강변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진짜 몰랐어. 몰랐는데 왜 장을 깔아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몰랐어도 문제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몰랐냐? 아니면 알고 그랬냐?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볼까요? 피해 복수? 커피 사는 남자? 커피 사는 남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000만 되면은 이렇게 될 리도 없는데 일단은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할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리고 어디 저 다른 데로 귀화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요 틀에서 선상 파티를 하려고.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알고 안 얘기. 가능성 제로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좀 시내에서 제가 커피차 이벤트를 시민들, 관객분들. 이게 무슨 일이고? 내가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전체를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커피를 참여자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커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의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감독이죠. 장항준 감독. 커피 사는 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장항준 감독이 왕과 사는 남자 1200만 돌파를 아하. 기념해서 어제 서울 중구 서울 신문사 광장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원래 12시였거든요. 네. 그런데 2시간 전부터 일대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네. 하고요. 팬들이 이 행사 진행팀이 오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커피가 200잔이었는데 네. 줄 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모두 마감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또 광화문 인근에 워낙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12시가 행사 시간이었으니까 점심시간 맞춰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 거예요. 오. 그렇게 해서 이날 현장에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모습을 드러냈죠. 장항준 감독이. 그러자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귀엽다. 그리고 원래 장 감독 별명이 유명한 아내 덕분에 좀 고생 없이 산다. 그래서 네.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다. 우스갯소리로 네.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거장 말티즈다. 어. 아이돌이다. 이런 현장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전해지고 한 팬은 장 감독을 번쩍 들어올려서 네. 좋은 작품에 대한 감사함을 특별하게 표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 감독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역조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커피를 주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사실 장항준 감독이 원래는 뭐 개명도 하고요, 성형도 하고 요트 선상 파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걸 걸었어요. 근데 결국은 일단 커피로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커피로 지금 역조공을 한 건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하마터면 장항준 감독이 국적이 바뀔 뻔했거든요.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십니까? 예?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십니까? 아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농담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마 1000만 되겠습니까? 되면 제가 국적도 바꾸고 뭐 네. 선상에서 요트도 하고 성형도 하고 이런 말씀했지만 그런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국민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쁘네요, 저도. 네. 오랜만에 1000만 그쵸. 2년 돌파한 만이라고 우리 해요. 국내 영화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장 감독도 내가 1000만이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막 성형에 개명에 막 귀화에 막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걸었는데 일단은 좀 커피를 어떻게 좀 막아보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건데 근데 장 감독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 김유진 아나운서 네. 뭘 많이 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미담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장 감독의
스태프 사랑이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2023년에 개봉한 영화 리바운드 촬영 당시에는 주연 배우 안재용 씨 그리고 스태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항공비부터 숙박비, 식비까지 모두 개인 사비로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왕사남 출연했던 단역 배우에게는 기저귀 선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촬영 중에 해당 배우가 며칠 전에 아빠가 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장 감독이 직접 이 배우의 연락처를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소랑 아기가 쓰는 기저귀를 보내달라고 하고선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처음에 기저귀 정말 많이 쓰게 필요하죠. 된다라면서 기저귀 선물을 통 크게 보내줬다고 하고요. 또 언젠간 후배 감독의 촬영 현장에 가서 회식비 300만 원을 썼대요. 그러면서 말로는 소고기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건배사로 장항준을 사랑하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현장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사주고서 은근히 생색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대놓고 해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더 부담 없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장항준 감독스럽게 부담 없이 후배를 위하는 마음으로 더 이렇게 회식비 300만 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내주면 선배 이렇게 내주면 또 이제 후배가 어깨가 또 으쓱으쓱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 조연 배우 출세는 모르는 주소를 또 물어봐서 물어 기저귀를 보내줬다고 하니까 그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돈이 많나? 뭐 유럽 여행도 보내주고 회식비도 쏘고 돈이 많나라는 생각인데 그 많을 것도 같아요. 왜? 1,000만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그럼 대체 이 뭐 러닝 개런티라 그러죠. 김준 아나운서. 네. 러닝 개런티 그러면 장 감독 얼마 받는 겁니까? 일단 굉장한 액수가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게 지금 업계 예측입니다. 네. 제작사 측이 밝힌 왕사남의 손익분기점이 26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누적 관객 수를 대입을 해보면 기존점이 추가한 인원이 지금 940만 정도로 계산이 돼요. 네. 통상적으로 영화계에서 감독은 기본 계약금 외에 흥행 결과에 비례한 러닝 개런티, 말씀하신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긴 시점부터 추가된 관객 수에 맞춰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관객 한 명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더라도 장 감독은 이번에 대략 28억 원에서 많게는 48억 원 사이에 두 배네요.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 개런티 외에도 기본적으로 받은 수억 원 규모 연출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감독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은 무조건 수십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 왕과 사는 남자가 100만도 아니고요. 1000만도 아니고요. 1200 지금 20만을 넘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이 상황인 건데 국내 박스오피스 순위 한 20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기세면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번 주말이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쿠팡맨 로저스입니다. 쿠팡맨 로저스? 우리 머릿속에 드는 그 로저스야? 그쵸. 네, 어떤 로저스인지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머리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로저스가 맞나 본데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할 때 본 그 사람 같아. 맞습니다. 쿠팡 대표죠. 이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쿠팡맨으로 물류를 지금 이 분류를 하고 있는 이런 작업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대체 이걸 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it several times and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o you're welcome to come along with me. 네, 염태영 의원이 얘기했죠. 청문회에서. 처음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없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하시죠. 그래서 뭐 같이 하자고 뭐 이런 얘기로 당시 때 살짝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하기로 했었던 걸 이미 한 건 아니고요. 오는 19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행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미리 예행 연습을 한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현영 의원님 뭐 어차피 체험할 건데
체험도 예행 연습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쿠팡 야간 노동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섣불리 하다가 또 근골격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시스템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네. 적어도 쿠팡에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회적 이미지가 너무 실추됐기 때문에 사회공헌의 일조로서의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노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금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쿠팡은 미국에서도 법사위 청문회도 그쵸. 거기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그러면서 관세 협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불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쿠팡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뭐 개인 유출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는 모습,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염태영 의원도 그때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단순히 하루 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정도 제대로 한번 해봐라. 네.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가 정말 19일 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제대로 정말 그 야간 노동자들의 그런 애환들을 경험하고 네. 그것을 공감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죠. 사실 예행 연습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게 뭐냐? 한국에서 이 택배 뭐 체험한다고 그러고 나면 미국에서는 뭐 하원, 뭐 법사위에서 불러서 뭐 불공정 무역, 뭐 차별 거래 이런 거 조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 뒤로는 딴 얘기, 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김동원 대변인님 네. 분명히 또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가 슈퍼 301조로 알고 있는 무역법 301조하고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쿠팡이 엄밀히 따져서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미국 미국이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할 때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제소가 진행 중이거든요. 바로 여기 USTR 무역대표부의 제소가 진행이 돼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사 개시가 이제 일부분은 시작이 됐고 일부분은 이제 다음 달에 시작을 하는 건데 바로 이때 차별화가 결정이 되면 보복 관세를 또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첨예하게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로저스가 저렇게 일주일간 뭐 동행해서 한번 그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도 한국에서의 그 파업뿐만이 아니라 불법 불매 운동이 또 있었거든요. 불매 운동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양국에서 무역법 위반 또 파업, 불매 이런 것들이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마해 주려는 그런 그 차원에서 염태영 의원이 또 제안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쿠팡 한국 그 지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저게 임한 것 같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결국 보여주기 아니야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택배 체험하고 물류 체험하고 미국에 가서는 우리 차별받고 있어요. 조사해 주세요. 압박 좀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행태가 아니겠느냐. 네.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 건 대리운전 이 전화번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뒤가 똑같은지 쿠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할 일은 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엄마 나 게임 좀 해도 돼? 그러면 숙제 좀 다 하고 다 하면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얘기냐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석 보좌관, 비서관 여러분 일이 많죠. 힘들죠? 아닙니다. 또 뭐 병원 간 직원들이 있다면서요. 좀 비서실장께서 좀 대책을 강구를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도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근데 할 일은 다 하고 할 일 안 하는 건 안 되고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뭐 한두 달씩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정책시장님 마시기 밤새서 그 주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건 그거고. 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프면 안 돼요.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은 다 해야 돼요. 네. 밤 새가면서. 이런 상사 어떻습니까?
상사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을 들으니까 네.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요? 결은 완벽히 비슷하진 않지만 네. 부모님이 아파서 제가 뭐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은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 죽어도 책상 위에서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죽어도 책상에서 해요? 네, 그런 얘기 하셨던 이야기가 네.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지난해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던 직원들도 있었고요. 이 직원도 있었고 어제 회의에서 또 병원 간 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쉬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래도 할 일은 다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함께 일하는 직원이 걱정이 되는 그 네. 개인적인 마음과 이제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의 그 마음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런 상사는 싫은데 대통령은 또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마음이 또 공존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도 부장 휴가 가면 뭐 무두절이다라는 얘기가 저희끼리 하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순방 가면 좀 아래 사람들 숨 좀 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 같이 보시죠. 안 되는 애인데 이빨이 빠지면 무서우면 안 돼. 피만 하고. 네, 보셨나요? 나 가서 좋았어요 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웃고 있는데 나 힘들었어요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가 보통 힘든 곳이 지금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종국 부원장님, 이미 한번 다녀오셨는데 이재명 청와대 혹시 잠깐 좀 들어와 같이 일 좀 합시다. 들어가실 겁니까? 뭐 들어오려면 다들 들어가죠. 들어가기는. 근데 네. 할 일은 다 하고는 거짓말이에요. 끝나지가 않아요. 일을 해도 안 해도 끝난다. 저는 좀 꽤 됐습니다만 네.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아,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7시 전에 출근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회의 끝나고 나면 잠깐 밥 먹고 들어가서 또 일해요. 9시 반 10시까지 일해야 돼요. 어휴, 그래서 집에 가면 머리 대면 잠이 와요. 네, 또 저는 또 지하 벙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해를 못 보는 점심때 살짝 해를 보는 거고요. 근데 부르면 또 들어가신다고요? 이제 그 국가의 일을 한다는 게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는 아, 군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러는데 네. 나중에는 그게 영광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된 일이기도 하고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일이니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과거로 생각하면 야 저건 젊을 때는 했겠지만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가 다 빠지는 일 정도니까 그랬죠. 이게 육체적인 힘 노동뿐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지근지근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 일을 꽉꽉 씹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 당시 육자회담 했을 때 네. 12시쯤 되니까 퇴근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3시쯤 출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왜 보내? 이런 건데 이제 씻고 와, 그만큼 이거죠. 중대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네. 핵심적인 의사결정 단위이기 때문에 영광되긴 하다. 하지만 상처는 크다. 이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면 또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상적입니다. 네. 일단 청와대가 정말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몰랐다. 네. 몰랐어도 이 얘기입니다. 네. 아까 저희 잠깐 오늘의 쪽지기 강의 이거예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연일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는 게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의 후폭풍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직접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장인수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고서 출연시킨 게 아니냐 이런 연락이 많이 왔나 봐요. 저희한테는 장인수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걸 기록으로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 대본까지 시간까지 다 저희는 입증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김어준 씨 얘기는 그거예요. 난 몰랐어. 진짜 몰랐고 만약에 책임을 질 거면 프로인 본인이 말한 걸 이 책임을 질 장인수 전 기자가 책임을 져야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인수 전 기자가
지금 이 처음에 논란이 됐었던 그 방송이 10일 지난 화요일 방송이었었죠. 월요일 날 자신의 이 유튜브에 공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내일 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충격적인 단독 취재 결과를 제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특종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 예고했는데 진짜 몰랐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얘기가 되니까 장인수 씨가 직접 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죠. 김어준 뉴스공장과 사전에 조율했다. 짜고 쳤다. 뭔가 둘이 사전에 논의했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측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습니다. 네, 어떠한 사전 논의도 사전 조율 없었다. 하지만 취재원이 누구인지는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취재원인데.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신현영 의원님. 특종 예고는 했어요. 그런데 사전 조율은 없었다? 김어준은 몰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설명하면서 이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을 좀 설명을 했어요. 네. 방송 전날에 이제 출연 패널들이 확정이 되면 이제 스태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공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도 내가 이거 공천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게 스태프한테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그 지금 저널리스트라는 유튜브에서도 내가 검찰 개혁 관련한 특종이다까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스태프들이 그 내용까지는 네. 사실 인지를 하고 스크리닝할 시스템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주제만 가지고 12시 전날 밤에 취합이 되고 공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본인이 방송하기 전까지는 그 디테일한 내용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이 사건이 사실은 보도가 안 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렇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장인수 기자의 단독 플레이인데 네. 아쉬운 거는 사실 그 판을 제공한 뉴스공장한테도 좀 시스템을 잘 촘촘히 해서 사전에 스크리닝이 되고 정말 근거 있는 팩트 베이스의 기사인지에 대한 좀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은 특종이 있어요. 검찰개혁 관련 특종이 있어요. 라는 거 정도는 얘기가 됐겠지만 이 특종이고 이 단독인 내용이 공소 취소 거래설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김어준 씨는 몰랐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동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몰랐다. 우연의 일치가 거듭이 돼서 이런 파장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말이죠. 김어준 방송이 아니라 만약에 보수 성향의 매체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은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뭐 음모설이니 뭐 이런 걸로 도배를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발원지가 이른바 좌파 쪽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더 민감하고 이른바 강경파와 온공파 간의 권력 투쟁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하루 전날 저 장 기자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예고를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상당한 큰 그 충격적인 얘기를 김어준 방송에서 하겠다라는 게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저 방송이 화요일이고요. 몰랐을 가능성보다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100번 양보해서 김어준은 몰랐다라고 만약에 쳐더라도요. 네. 자,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야, 오늘 장 기자가 아주 대단한 특종을 하고 있네요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코너에 몰리니까 사실은 특종을 말하는 기자들은 절대 사전에 얘기를 안 한다라고 또 이 쉴드를 쳤거든요. 네. 이런 거를 쭉 그 타임 선상에 보면요. 최소한도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딜을 하는 내용이거나라는 그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이죠. 저도 기자 생활을 적지 않은 그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저런 상황에서 김어준과 사전 미팅 그리고 또 이게 고정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분이 아닙니다. 띄엄띄엄 그 출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정으로 하면은 늘상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지만 가끔씩 얘기를 하고 전날 불려갔다는 얘기는 뭔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 특종이다라는 것을 김어준 씨가 당연히 알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당연히 알았지. 또 고정 멤버도 아니고 그날 약간 이렇게 한 번 뚝 온 그런 멤버라고 한다면 그날 온 이유가 뭔지를 알고 대담을 시작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장인수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전출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취재원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뭐 기자 생활도 하셨고 편집국장도 하셨고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 밝힐 수 없는 부분인 건데 보통 그런 경우에 취재원 말고 그럼 밝힐 수 없는 취재원 외에 추가적인 다른 취재를 좀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편집국장이면 네. 저런 식의 엄청난 기사가 누가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랬을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기자로서 절대 취재원은 보호를 해줄겠다. 네. 법정에 나가서 하기 전까지는 할 것이다. 근데 너도 나한테는 국장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쵸. 왜냐하면 이것은 공적인 그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은 언론사 자체가 흔들흔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근거가 뭐지? 어느 정도 확실한 거야?라고 따져봤을 겁니다. 저는 지금 김어준 씨 방송은 어지간한 방송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겁한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굉장히 불성실한 진행자예요. 적어도 미리 엄청난 특종을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분명히 물어봤어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대충이라도 어떤 거예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틀은 알아봤을 것이고 그게 확실한 거죠. 증거는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다음에 방송을 하다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은미 앵커도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거 확인 안 된 얘기를 하면 네. 아 이건 개인의 생각입니다. 잘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정답입니다. 모든 방송국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맞장구를 막 쳤잖아요. 와, 큰 특종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겠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던 거는 네. 이거를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뭐 그 이전에도 워낙 황당무계한 그 음모론을 많이 발표하신 사람이시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랬어요. 그 투표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참 신뢰는 잘 안 가긴 합니다만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무책임한 자기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언론사의 어떤 기본 이 루틴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언론사가 아니라 유튜브라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대단한 특종이라 그러는데 방송 전에 그걸 안 물어봤겠어라는 말씀입니다. 안 물어보면 그것 또한 또 불성실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김어준 씨가 미리 알았냐 몰랐냐 여부는 조사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고발해라는 얘기가 고발하라는 얘기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긴 있죠. 근데 어제 관련해서 김의원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김어준 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고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근거와 그렇지 않다는 뭐 법률 검토 결과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 네, 정정합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소통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일단 김어준 씨는 똑같이 고발을 하려고 봤는데 이건 법적으로 그 요건이 맞춰지지 않아요라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준병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을 좀 볼까요? 발언자뿐만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 장을 제공한 자라 함은 김어준 씨를 얘기를 한 것일 텐데 책임은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 김종국 부원장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당 내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 제기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당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장 기자 같은 경우도 얘기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수사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저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명예가 훼손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미리 알고도
인지하고도 이 부분의 파장을 다 예측하고도 저렇게 얘기한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장 기자가 자기 검증에 좀 소홀했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크게 맨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어느 측근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 그 말을 신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럼 직접 지휘를 하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추정할 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검찰 또는 법무부의 고위 간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이 되는 거에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전언을 들었다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언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또 장 기자만 들은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있는 어떤 기자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몇 개월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얘기가 광고백에 돌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도 네. 불구하고 저는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고 저렇게 경공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장 기자가 상당한 실수를 했다라고 제가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에서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을 뭐 고소고발해서까지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파장이 크고 대통령까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는 이후에 수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네. 저희들끼리 법률적으로 예단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좀 잠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안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다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또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다른 루트를 찾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김치국부터 좀 마시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어준 씨가 진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 장인수 기자랑 굉장히 이제 형, 나 오늘 내가 큰 거 하나 준비했어. 근데 요거 내가 이따가 빵 하고 터뜨릴 거니까 요건 좀 알고만 계세요. 그냥 큰 거 뭐 있다고만 알고만 계세요 하고 그냥 시간 좀 주세요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생방송이라 팩트체크 미리 못했을 수도 있다. 다만 책임감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거 저희 목소리도 있죠. 같이 들어볼까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예전 2007년 MBC의 카우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우치라는 그 인디 밴드가 갑자기 예. 바지가 흘러내려 생방송 중에 카메라가 그 순간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피하질 못하고 몇 초간 그게 예. 생방송에 적나라하게 나와서 MBC는 9시 뉴스에서 그걸 사과를 하고 두 번째는 3개월간 방송을 정지하고 카우치 사건처럼 책임감 있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생방송 중이었었는데 음악방송 중이었었는데 한 인디밴드의 이 가수가 옷이 뭐 그때 흘러내린 거냐 자기가 벗은 거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옷이 흘러내린 게 그대로 생방송으로 노출이 됐었는데 그때 지금 한준호 의원 얘기는 그런 거죠. 그때 MBC도 그럴 줄 알았냐 몰랐다. 근데 어쨌거나 그 방송을 한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3개월 방송 정지하고 다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신현영 의원님. 어쨌거나 장소를 마련하고 얘기하기 공간을 줬으면 김어준 씨도 책임지세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일말에 그런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게 잘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시를 이렇게 카우치 사건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MBC는 공영방송이고요. 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일부에 그런 모순이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그 뉴스공장의 파급력, 200만 이상의 구독자, 그리고 민주진영에서의 빅 스피커, 네. 그리고 청와대에도 출입 기자를 보내는 출입하고 나름의 있죠. 예, 그런 채널이고 또 여론조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한 그런 무게감을 김어준 씨도 잘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요. 네. 오늘 무고로 고소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강대강으로 가는 부분이 이게 공소 취소 거래설로 한 번 이렇게 또 회자가 됐는데 또 이것을 사과 한 해 만에 하면서 또 공방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지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당에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김어준 씨가 고발해요? 그럼 나 다 무고로 걸 거예요? 라고도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신현영 의원님의 바람과는 달리 김종국 부원장님. 네. 이게 돌아가는 전개가 사안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는 사과 안 할 겁니다. 네. 그 발언 내용 자체가 그래요. 뭐냐면 저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난 그거 믿지 않아. 네. 라고 알리바이를 깔아놨어요. 그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뭔가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 33년 이후에는 알게 됐어. 장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지 난 모르겠어. 얘기하면 뭐 그런 거고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장 기자가 얘기한 거고 내가 그전에 그 특정 내용을 들은 바가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럼 기자가 특종을 가져와서 자기가 얘기하고 제보자를 얘기하지 않는 건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아무나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하는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고로 다시 묻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검찰들이 이 문제를 걸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문제를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 경고를 한 것으로 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계속 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말에 의하면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알 수가 없으면 본인 스스로 그냥 묻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공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다. 그냥 고발하셔가지고 수사 나오면 네. 수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뭔가 이제 민주당 자꾸 멀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책임감 있게 조사하고 뭐 사과하고 장소 이 제공한 것도 뭐 문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왜? 김어준 씨의 방송이기 때문이죠. 이 방송에서 지난 총선 직전엔 사실 다 같이 막 인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렷 경례 한번 해주세요. 차렷 경례. 차렷,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제발. 대표님에 관련 소식을 완전히 저는 투명 인간이죠. 언급 자체가 안 되죠. 요즘 대표님 많이 섭외 받으시는데 뉴스공장에서는 섭외 봐도 안 나오고 싶어요. 이제 글쎄요. 아마 출연자가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의 내부 지금 분위기가 출연 요청이 와도 안 나간 약간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로 지금 흐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출연한 지 꽤 오래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지자들의 그 뉴스공장에 대한 그런 기대와 판단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공장을 열심히 구독하는 자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이라는 그런 지지자들 경우에는 이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읍소하는 모습들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블랙리스트 돌리면서 출연하는 의원에 대해서 또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또 지지자들한테 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초선한테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뉴스공장의 그런 보도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출연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서로 조금 더 이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수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잘 수습하고 더 이제 회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뉴스공장이 이제는 조금 더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좀 약간 좀 소원한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데 좀 그래서 수습이 좀 잘 돼야 돼요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김어준 씨의 방송만 문제냐? 우리도 문제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냐? 강덕구 최고위원 오늘 SNS로 이렇게 올렸어요. 당에서 장인수 기자를 이틀이나 지나서 고발을 하는 너무 늦다. 당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늦었어. 고발하는데 왜 이틀이나 걸려. 내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누구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그 김어준 뉴스공장은 과거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 한번 나가는 게 성은을 입었다고 얘기할 정도고 거기 나가면 후원금이 쏟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너나 없이 거기에 얼굴 비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역이에요. 네. 그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가 무슨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틀 지나고 나서 야 이건 대통령과 관계된 건데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대응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가 좋은 어떤 전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총리, 당대표 이런 분들이 줄줄이 가서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서 정책을 얘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서실장, 총리 이런 분들 월급은 그러면 지지자들로만부터 받은 세금으로부터 월급이 나옵니까? 온 국민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특정의 편향성을 가진 유튜브에 나가서 거기를 이렇게 키워주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된통 걸린 거죠,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내부의 어떤 생각들이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전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기술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이 있고 내용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까 기술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은 뭐 내가 실제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이거는 기술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이고 실제로는 권력투쟁이잖아요. 실제로 본질적인 내용은 김어준 권력과 청와대 권력이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하고 권력투쟁이 가능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조국 사태라든가 정청래 대표 패싱 사건이라든가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마치 자기가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대통령과 싸웠던 거예요. 그 본질은 지금 여권 내 권력투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건 짧게 김종국 부원장님 말씀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인지도가 깡패고 선거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유는 다 이런 매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 이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데 나가야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층들한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걸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떤 김어준 씨가 질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공방을 해야 돼요. 그 발언은 문제가 있어. 근데 많은 경우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오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거길 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토론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만 알리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 저는 거기에 나가서 만약에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전체 국민의 여론과 다르다거나 아니 당 내부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맞짱을 뜨는 방식으로라도 다음에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터부 없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네들은 맨날 거기 나가가지고 인지도 올리려고 그래? 선거에 활용하려고 해? 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듣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참여라도 나가는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가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하면 싸워야죠. 저는 그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언론이나 유튜브가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방송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방송이어서 파장이 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죽하면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성할 필요가 있어요. 당 책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영상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엄마야.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년 전 가격으로. 예. 라면도 일본이네. 고위 관계자가 거의 고위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하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이게 새우잡이 하러 왔잖아요. 튀어나온 부분에 다
순창 장맛이 최고야! 네. 지금 새우잡이 체험도 하고요. 뭐 시장도 갔었고 그리고 강력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담극이 체험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건데 날짜를 좀 볼까요? 일단 이 처음에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가 된 게 지난 10일입니다. 10일 화요일이고 수요일 날 새우잡이 체험에 가죠. 그러니까 논란이 됐지만 이튿날 일단 일정이 있는 걸 소화를 해요. 그 다음 날 강력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장인수 기자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장담극이 체험에 갔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이거는 김정국 원장님 10일 날 논란이 이미 됐어요. 아침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다음 날 별다른 조치 아까 이 강덕구 최고위원이 이틀 만에 조치를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치하고 그러면 괜찮았나라고 하고 장담으로 간 거 아니냐. 논란이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새우 잡으러 갔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수습될 것 같아서 장담 걸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새우는 원래 잡기로 해서 간 거니까요. 따지고 보면 뭐 일부러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야 새우 잡으러 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당대표 일정을 짠 건데 제 생각에도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크게 파장이 퍼질 거라고 예측이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의 문제와 관련해서 공소취소 문제를 끌고 나온 문제가 근데 안 좋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왜 이런 얘기가 퍼지고 확장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당내 갈등 문제까지 이제 점점 옆으로 변해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첫날은 앞에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앞에 조치만 하면 되는 건데 당내 갈등 문제까지 비화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당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름말을 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보고를 받고 저렇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가장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친청 반청 논란으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기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있지도 않은 소위 대통령의 공소취소라고 하는 얘기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파장을 빨리 막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대표 뭐 했느냐라고 하는 논란들로 가게 되면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쪽 측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당대표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힌 측면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대표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좀 단호하게 조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변호사무소에서 더 잘하시면 되겠죠. 뭐. 네. 아이고 새우 잡으러 갔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살짝 좀 신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깐 보실까요? 대한민국 작파 세력의 빅파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검찰 간의 거래 의혹이 터졌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준비된 영상 국민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가만히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영상 보시죠. 해서 막 보기도 하고 김민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SNS에 김어준이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민주당은 땡땡땡 씨가 얼마나 이쁠까? 땡땡땡 씨 누굴까요? 네. 일단 김동원 대변인님. 국민의힘 신난 상황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뭐 웃음을 짓는다, 좋아할 거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정치는 상대방의 어떤 헛발질로 상대 이익을 얻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만은 저렇게 지금 집권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가 않는데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어려운 이 낱마처럼 얽혀 있는 것을 매듭을 지으려면요. 그 묘수가 있습니다.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또 얘기를 하겠죠. 또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 되는 게요. 아니 지금까지 무슨 뭐 설탕세라든가 만기칠람 욕을 먹으면서까지 다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공소 취소 관련된 얘기인데 묵묵부답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참모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말 절대 꺼내지 마라. 공소 취소가 뭡니까? 이 조작된 기소가 조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신 있으면은 나는 대통령이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 당당하게 받겠다. 그래서 무죄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자신 있게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기소가 조작됐다고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공소 취소 앞으로 얘기 꺼내지 마라. 당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 이게 될 말이냐? 앞으로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 고소고발 김어준 관련해서 또 쫙 또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되면은 아마 형지풍파가 얘기를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왜? 권력투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제가 묘수를 알려드렸으니까 잘 한번 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긴 묘수였어요. 다 이재명 대통령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긴 묘수, 요 묘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들을지 안 들을지 봐야겠네요. 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퇴로 맞불?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어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윤리위 징계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하면서 과연 그럼 오세훈 시장은 후보 등록할까요? 오후 6시까지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안 했죠.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송구스럽게도 오늘 하루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 하는 것을 오늘은 못합니다. 당의 공천 스케줄이나 이런 절차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일각에서 이걸 명분 삼아서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억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지금 무소속 출마 질문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 일단 기한 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무소속 출마도 아니고요. 불출마도 아니고요. 선거에 참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냐? 장 대표랑 물밑으로 좀 얘기가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인적 쇄신이랑 혁신 3대1 요구하시면서 공천 밀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이 좀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김동원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도 공정이 생명이야, 연장 없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네. 그럼 대체 이것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는 겁니다. 네, 저렇게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저거는 언론적인 거고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은 약간 방향이 좀 어긋났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전멸이다. 제가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통화하셨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강조를 하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한 거 그리고 앞으로 할 거는 목표가 딱 하나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기는 선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 서울시장마저 내주면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암흑기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서울시장에 임하는 생각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차기 당권, 대권 이런 얘기는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서울시장에 이기는 선거임을 위해서 장 네. 대표에게 그렇게 고언을 하고 이 선대위를 개혁선대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선대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아마 한 3주,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시화된 그런 얘기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듯이 이런 인적 청산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내가 공천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최소한도의 발판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시그널이 오면은 바로 하겠다. 왜? 이겨야 되니까 하는 네. 얘기를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만약에 문을 닫고 원서내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면은 어떨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 가능성은 낮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그 계속 지금도 서로의 어떤 불통이 아니라 메신저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를 네. 하고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도 또 메신저를 하고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불출마권과 관계가 돼 있는 것보다도 지금 이 당 대표 다 지도부와의 어떤 있던 약간의 어떤 이견 뭐 대구시장, 부산시장 갖고 오늘 사무총장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이것보다는 한 가지 정도의 시그널만 오면 바로 신청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오 시장의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는 오세훈 시장은 기한 연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기했을 뿐이다라는 건데 말씀하시는 중에 옆에서 김정욱 의원이 안 할 것 같은데 혁신선대위 안 할 것 같고 이거 뭐 장동혁 대표가 여지 안 내줄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도리도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상이몽이죠,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오세훈 시장님은 야 이거 내가 선거 참여한다 무소속 안 나가 네. 나갈 건데 그러면 내가 안 나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당신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원하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해줘. 네. 뭐 윤리위원장이라든가 혹은 장해찬, 박민영 이런 사람들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고 혁신선대위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칼자를 쥐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인데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12일까지 그 연기를 해줬는데도 또 안 받았잖아. 네. 라고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쪽 후보들은 아니 왜 도대체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자꾸만 그 연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가 지금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나는 내가 권력 갖고 내가 공천권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소리야. 갑이야라는 입장이라는 내가 거죠. 갑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오 시장님은 아니 도대체 내가 안 나가면 어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태는 사실은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참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기한은 끝났어요. 근데 무소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불출마도 아니고 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에선 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공정해야 된다고.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와중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이것만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 지금 안에 계신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실지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현영 의원님. 무슨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양쪽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떼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떼쓰기다. 드는데 결국엔 밀당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오세훈 시장도 지금 공천 신청 안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지금 두 번이나 유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정현 위원장도 떼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내 주장이 지금 공천 방향에 있어서 네. 당내에서 사실은 관철이 안 되고 또 한 번 유보하면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원칙적인 공천 관리를 하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나 그럼 못해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뭐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들한테는 양쪽 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미 선거판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진다. 내가 출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정말 절벽에 떠밀린 그런 사직생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근데 워낙에 지금 구도적으로도 네. 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워낙 높고 그리고 지금 10년의 오세훈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 시민은 또 이번에는 바꿔봐야 된다라는 면에서의 또 여러 가지 불리한 구도가 있고 또 본인도 결국에는 정원호라는 강력한 상대랑 맞섰을 때 결국에는 인지도 측면에서는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정원호 확정입니까? 정원호 제가 캠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적절합니다. 예. 네. 정원호라는 강력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자라는 행정가의 이미지로 서울 시민한테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출마를 하더라도 지금 승산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벼랑 끝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건 김종국 부원장님. 양쪽 다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를 했다라는 게 그동안 이정현 위원장이 굉장히 좀 날을 세운 면이 있거든요. 뭐 기강 잡을 거고 뭐 할 거고 그랬는데 사퇴를 했다는 건 추측컨대 이정현 위원장은 아니 그래 안 해 하지 마 딴 애 해 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당 내부 어딘가에선 그래도 오세훈 시장 아니면 어떡합니까? 기한연장 합시다. 얘기해서 좀 등록시킵시다. 라는 의견이 충돌해서 이 사퇴를 한 거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사퇴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면 다 되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공천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 본인 앞으로 일할 때 영이 쓰겠습니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야 공천 이렇게 할 거야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절대 내려놓는 게 맞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오세훈 시장은 혁신선대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혁신선대위가 올라오게 되면 혁신선대위가 모든 걸 다 하겠죠 실제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출마는 하는데 등록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당을 뭘로 보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지, 서울 유권자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조짐이 보여야 된다고 했죠. 조짐이 보여야 된다고. 아니 선대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떤 조짐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서울장 시정을 잘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왜 니들은 맨날 싸움질만 하냐고 뭐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둘 다 지금 선거를 폭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지금 양쪽 다 팽팽하게 당기고만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 이 사달이 날 때까지 당 지도부는 몰랐냐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공관위원장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나도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난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겠죠.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한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요.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이정현 위원장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있거나 사전에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정현 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번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직까지 이정현 대표님과 연락이 닿아서 설득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우리도 몰랐어. 전화니까 꺼져 있어. 라는 입장이에요. 당 지도부도 몰랐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화를 해봤거든요. 보통 때는 잘 받으세요. 이번에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거죠. 네, 그것보다도 이제 기본적으로 네. 왜 부끄러움은 당원들의 몫이어야 되고 국민들의 몫이어야 되는지 정말 부끄러우신가요?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사퇴해야 될 사람은 이 지경 되면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당원들을 저는 당원에서도 제명됐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당원들을 부끄럽게 하고 네. 국민들 지금 민주당이 내홍이 벌어지면서 권력 투쟁으로 내부가 저렇게 시끄러운데 국민의힘 아무런 반사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도 못 냅니다. 왜?
자기 코가 적자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정말 당대표로서 네. 당대표 지도부, 이번 지도부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인 지도부는 정말 처음 봅니다. 이정현 대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뭐 소문에는 고성국 씨하고 가까워서 고성국 씨가 추천을 해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소문입니다. 같고.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뭐 공천에 더 이상 뭐 신청 안 하면 끝내겠다.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님 놓고서 계속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표 쪽에서는 야 그래도 조금 더 설득해보자, 기다려보자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플랜 B가 있다. 그래서 뭐 누구라고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심지어는 뭐 이낙연 그 전 당대표를 민주당의 당대표를 모셔다가 이 사람을 그 서울시장으로 내면 된다라는 플랜 B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냥 엉망진창 아수라장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퇴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뭐 오늘 안 나오는지도 몰랐다. 연락도 안 된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네.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안에서 이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의용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찾아뵙고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를 보면 그럼 결국 오세훈 시장 공천 놓고서 싸운 것 같은데라는 건데 박성훈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등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영향도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에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정현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불만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동원 대변인님.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때문이 아니면 아닌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릴 거는 대구시장이 지금 9분이 출마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반 이상이 또 현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경선을 할지 컷오프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별도의 취재를 해본 결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공관위원장 있고 네. 그다음에 당의 사무총장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 사무총장은 이제 당 대표의 의중을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대구시장, 부산시장도 뭐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주로 대구시장을 어떻게 한 명을 뽑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당대표 즉 사무총장의 의견 요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돼 있고 서울시장도 그 안에 포함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당의 뭐 기강 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 공정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자꾸 부딪히니까 나 더 이상 안 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사실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은 다시 또 돌아오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를 할 테니까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이 있다라고 제가 별도의 어떤 그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정현 위원장이 물론 지금 현재는 꺼놓고 연락도 두절이 되지만 네. 곧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다시 전해 들었고요. 이정현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그 소통 이런 네.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곁들여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이정현 위원장은 지금은 좀 화가 났지만 좀 돌아올 거고 나간 이유는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대구시장 공천 얘기를 하다가 싸운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뭐 잘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연장도 되고 오세훈 시장도 들어올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오후 5시가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이 지나기 전에 연락이 돼서 내일은 짠 돌아왔습니다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정현 위원장 사퇴했죠. 또 다른 사람 여기도 사퇴했어요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무슨 보도냐? 장해찬 여연 부원장이죠. 여기 사퇴를 고민을 했던 사퇴를 보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이 부원장이 직접 이거 오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 일일이 답을 할 수 없는데 오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해, 안 해? 진짜로? 저 지금 핸드폰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정현 위원장 사퇴라는 뉴스가 없었으면 제가 고민을 할 수 있었겠죠. 고민도 하죠, 당연히. 오 시장님이 저를 콕 집으셨으니까 30대 당직자의 목을 가져가고 시장님 만족하십니까? 라고 할 고민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당이 일단 공관위원장 사태로 이분을 다시 데려오고 수습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거취로 뉴스를 더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봐요. 이거는 그동안 자기 비판 좀 했다고 기분 나쁘니까 쟤네 잘라 힝 이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난 잘려줄 각오 얼마든 돼 있지. 내가 이거 월급 한 푼 안 받는 자리인데. 네, 근데 또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30대 당직자인 나 자르고 모세훈 시장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사퇴를 하는 걸 못 생각하는 이유가 이정현 위원장이 있었으면 내가 사퇴를 했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또 듣기에 따라서 김종욱 부원장님. 네. 그럼 여연 부원장이랑 공관위원장은 또 같은 급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의 모든 비책을 갖다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장동혁, 김민수, 장해찬, 이정현은 한 팀이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 그다음에 또 장해찬 부원장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방선거 질 수도 있어. 저도 장동혁 체제는 절대 깨지지 않아. 왜 안 깨지지? 당원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플랜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이 뭘 고민할까?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씌울 것인가요? 거기에 지금 제가 초점이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오세훈 시장 얘기대로 그래 그냥 그만뒀어. 당신 말대로 했어. 당신은 이겼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문제가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네. 지방선거 패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수로 두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자기 세력들이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네. 나중에 저희들 같은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입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매우 문제가 많다.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거든요. 선거는 좀 치열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남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정도라면 국민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당권을 위한 선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정욱 최고위원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가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2016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총선 앞두고 그때 무슨 뭐 친박 간별사가 나와서 무슨 친박, 멀박, 무슨 박, 원박 네. 온갖 얘기를 하면서 쇼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런데 지금은 뭐 친윤이야, 멀윤이야, 무슨 윤이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절하면서 쇼했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106명이 모여서 우리 집단 결의문 냈으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옥새 들고 나르샤 그래갖고 옥새 들고 막 공천권 놓고서 뭐 공관위원장과 대표가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아니 도대체가 보수 정당이 10년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재집권이라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각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사실 대담이 거의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신 김에 김정욱 최고위원 짧게 여쭤봅니다. 지금 징계위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모든 징계 다 뭐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가처분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 건데 가처분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다음 주에 결과 나오는데 네. 징계는 말이죠. 본인들이 예를 들면 3명 징계했잖아요. 네. 새벽 1시 반에 그 보도자료 한 장 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해버렸고 저는 탈당 권고를 해서 제명해버렸고 그다음에 우리 배현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징계를 했는데 가처분으로 복귀를 했고 저도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다음 주 결과 뭐 배현진 의원으로 보면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일관성을 따진다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성국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쭉 뭐 전한길이라든가 박민영 이런 사람들이 윤리에 걸려 있는데 지금 야 일단 더 이상 논의하지 마. 이 사람들 다 봐주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 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내가 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 말고 저쪽이 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피해 복수입니다. 피해 복수.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말씀드렸죠. 이란의 새 지도자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메네이,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우리 방송을 봤는지 이번엔 선출되고 짠, 나 여기 있지 하고 성명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از دشمن غرامت خواهیم گرفت و اگر امتناع کند به اندازه‌ای که تشخیص بدهیم از اموالش برخواهیم داشت و اگر آن هم مقدور نباشد به همان اندازه از اموالش را نابود خواهیم کرد.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همانطور که هشدار صریح داده بودیم و بدون اینکه تعرضی به آن کشورها صورت دهیم همچنان معتقد به لزوم دوستی بین خود و آن همسایگان می باشیم و صرفاً همان پایگاه‌ها را مورد حمله قرار داده و از این پس باز هم به ناچار این کار را ادامه خواهیم داد. این کشورها باید تکلیف خود را با متجاوزین به وطن عزیزمان و قاتلین آحاد مردم ما معلوم کنند. 네, 피해 복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이 사람 목소리 아닙니다.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살아있다는데 왜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거지? 그렇게 심하게 다쳤어?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성명을 내긴 냈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또 봉영식 교수님. 지금 보면 살아있는데 성명도 내는데 왜 대독이야? 육성이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다시 참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함부로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힌트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 하메네이가 폭사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이런 설이 있지만 다리와 얼굴에 아마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소식이 이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어떤 녹화가 된 것이라도 육성 연설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곧 이란에서 이제 라마단이 끝나고 이슬람 새해가 시작되는데 절대 지도자이면서도 절대 그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종교 행사라든지 의식이 있을 때는 적어도 모습을 드러내거나 얼굴을 보이는 육성 메시지가 그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마저도 힌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 국영방송 앵커가 대신 대독한 이 내용을 보면 피해에 대한 복수를 얘기하면서 우린 경고했던 대로 주변 국가 안에 있는 미군 시설만 공격을 했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하메네이의 유언이었다고 하죠. 오퍼레이션 매드맨. 주변 국가 다 공격해. 그게 이제 공격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 걸프국에 대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Good afternoon from the lovely, beautiful. Nothing could stop this beautiful city from shining
whether it's day. It's absolutely, it is raining, but there's no one on the beach. Like literally, there's one person on the beach. It's like these yachts are usually filled up with yachts. It's 네, 인근 지나는 유조선들은 다 지금 폭파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보셨나요? 두바이가 경유지인데 여기가 사람 한 명 없이 좀 한산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 피격 현황입니다. 지금 이 피격된 선박들이 태국, 일본, 뭐 이스라엘 등등등 상당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매드맨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봉 교수님, 이게 미국, 이란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심해서 그냥 이란이 모두를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경고를 내린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경고다. 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 군사행동을 하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두 가지를 할 것이다. 하나는 미군의 인명피해입니다.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미국 여론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네. 결정적으로 반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을 괴롭히는 이제 경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국제 원유가가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1차 오일 쇼크, 제2차 오일 쇼크 때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5.8배, 그다음에 3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될지, 유가가 배럴당 $100가 가면은 휘청거리가 되는데, 네.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에 대한 그런 고통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징검다리로 재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로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갤론당 $3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 교실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자랑했던 게 바이든 때는 $6였는데 내가 $1로 내렸다. 아이오와주를 가보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대로 되니까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약점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리 잘 알고 대비를 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떤 선박도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없다. 국제 유가를 조절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완전히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완전히 봉쇄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할 거야라고 성명이 지금 나온 상황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30분,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0시 30분 새벽이죠. 새벽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느냐. 테러리스트 정권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을 차마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저희는 이 공정하고 이 품위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The situation with Iran is moving along very rapidly. It's doing very well. They really are a nation of terror and hate, and they're paying a big price right now. 네,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 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라고 했는데, 봉 교수님 무슨 일일까요? 아니, 이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네. 다른 것이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화를 냅니까? 그러네요. 네. 방송에 내보내지 못할 정도로 막말을 글로 썼지만 네.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듣거나 보면 안 좋은. 그럼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 네. 말은 말로는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애지상초 기대했던 것처럼 참수작전 성공하고 이란 핵능력 완전 파괴하고 네. 이란 민주화를 해가지고 미국이 지상군 투입 안 해도 새로운 이란이 탄생할 것이다. 이 보관이 얼그러지니까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 거친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 마음대로 안 됐어요. 네. 아버지 하메네이 80세 넘은 고령 하메네이를 제거했더니 더 젊은 하메네이가 새로운 지도자 56세로 오히려 더 젊어졌습니다. 그네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편하진 않겠죠. 네. 지금 뭐로 보나 지금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죽하면 막 0시 30분에 새벽에 자기 전에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막 이 SNS 글 올린 건 무슨 일어나는지 봐봐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말씀처럼 이게 지금 쉽게 잘 안 풀리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가 드냐? 돈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 개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딱 6일만 쳤어요. 6일 넘었죠. 6일 동안 얼마 썼느냐 봤더니 16조 7천억.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6조 113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초기 이틀간 탄약 비용만 따졌을 때만 벌써 8조 2,900억이다. 하루에 한 3조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붕붕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김종욱 부원장님, 미국이 돈 많죠. 달러도 막 찍어내고. 근데 이걸 감내할 정도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 관세 갖고 지금 전 세계 수금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수금한 돈 다 여기 들어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요. 네.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이 65조입니다. 6일 동안 4분의 1을 저다 쏟아부은 겁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자기 마음대로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달러 찍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도 만들어야죠. 조건도 만들어야죠.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트럼프는 매우 신경질이 난 것 같아요. 국내 여론 같은 경우도 네.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전쟁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들이 되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이 전쟁을 통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이걸 역순으로 하면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네. 그다음에 3,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본인 시나리오대로 하면 3월에 완벽하게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이후에 뭐 지금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적자라는 부분들을 최소한 줄여내면서 진짜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남고 싶었는데 다 깨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다시 본인 입장에서야 전쟁을 지속하고 싶겠습니다만 전쟁을 지속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경제가 완전 휘청될 수밖에 없고요. 그쵸. 제가 볼 때 11월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런 상황이. 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신경질적인 반응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도 당장 해결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오히려 락에 걸려 있는 건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시간은 이란 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버티게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가고 돈은 자꾸 쓰고 네. 그래서 이 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관세로 얻은 돈을 다 여기 총알 탄약에 쓰고 뭐에 쓰고 여기다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그 관세 이번에 들고 나온 게 뭐냐? 무역법 301조입니다. 네.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이 외국 정부에 관세 부과로 대응할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어요. 우리나라 포함 60개국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이거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봉 교수님 이게 일단 우리는 수금을 안 당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60개국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또 버틸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한 50년 된 것 같죠. 하도 여러 가지로 시달려서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관세로 모은 돈 전쟁 비용으로 쓴다 하셨는데 모은 돈이 있는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EPA 국제경제비상대권법에 따라서 관세를 막 부과해서 걷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의회가 하는 것이 행정부가 하면 안 된다. 그럼 1,750억 달러를 지금 걷어놨는데 그걸 전쟁 비용으로 쓰면 안 되죠. 다 돌려줘야 되니까 소송이 시작됐고. 그래서 내세운 것이 이제 무역법 232조를 발동해서 최장 150일 동안 각 나라의 국제 수지 문제를 핑계 삼아서 최고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15% 상한선이 있고 150일밖에 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엔 쓸 무기가 없어서 그것을 대체할 때를 미리 대비해서 무역법 301조를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것은 미국 무역에 제한을 주거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를 먼저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232조로 버티고 15%로 그것이 이제 소멸될 때 이 무역법 301조로 대체한다는 보관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수금 안 당할
보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301조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입증 책임이 미국 측에 있습니다. 정말 한국 정부가 한국 시장이 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무역 행태에 대해서 불공정한 네. 대우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첫째, 그걸 증명하는데 보고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이런 301조 발동이 한다면 우리와 무역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우리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있는 주지사라든지 의원이라든지 기업을 설득해서 너희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도 힘들지만 당신도 큰 손해를 본다는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것이 효과를 보았던 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8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이 이 301조를 때렸어요. 그래서 불법 행사에 대한 보복 관세 100%를 처음엔 했는데 삼성전자와 우리 정부가 잘 설득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관세가 제가 알기로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아직 우리에겐 설득할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설득의 기술을 또 잘 연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